이제 IPO를 준비 중인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평가받는 기업인데요. 이제 전기차의 뉴페이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핫했던 키워드를 가져가서 네.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8월 글로벌 증시 현황을 저 그래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V자에 뭔가 이어진 루트자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8월 증시를 저희가 루트로 정의를 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저렇게 하락하는 국면은 지표들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8월 한 달이었습니다. 소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 하지만 산업 생산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나쁜 지표와 좋은 지표가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8월 달이었는데요. 네. 시장의 지표들이 경기 확장이랑 수축 양면을 모두 보여주면서 신호 포착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7월 달 FOMC 의사록에서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은경 씨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저 V자에서 반등하는 시점을 보시면 이때 주가가 크게 반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간의 가장 대표적인 매파 의원, 긴축을 주장하는 매파 의원의 대표적인 인물로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께서 이제 그간의 언급을 확 바꾸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카플란은 8월 초 9월 그리고 10월에 테이퍼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입 축소를 그 누구보다 주장했던 의원인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과 고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로 인해서 이 고용이나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죠. 백신의 정식 승인이 되면서 또 같이 함께 경제 회복 기대로 주가가 같이 올랐어요.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백신이 긴급 사용 상태였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8월 달에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정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큰 이유가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백신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하지만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 백신의 접종 의무화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약했어요. 왜냐하면 네. 긴급 사용이니까. 네네. 하지만 백신이 이제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서 의무화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국방부라든지 이 정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됐고, 뭐 델타 항공이나 이런 기업들도 당신들에게 벌금을 물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더 백신 접종이 빨라져서 경기 정상화가 빠르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가 나왔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리오프닝주라고 하는 저희 그쵸.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다가 옆으로 쭉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 모습에 대해서 은경 씨가 잠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관망세 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 계기를 함께 보시면 이제 이때는 조기 테이퍼링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은 금리 인상에 가 있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엄연히 다른 이벤트임을 강조하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환호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때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8월 말까지는 증시가 이러했고요.
9월달은 저희가 월간 산업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아직 발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흐름만 짚고 넘어가드리자고 하면 9월달에는 역시나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8개월 동안 상승한 장이 이제 조정을 맞이할 때가 됐다라는 9월 조정론과 그리고 부채 상한 그 연기 이런 것들의 이제 매크로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조정을 겪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석 때였죠. 저는 사실 월요일 날 그 홍콩장이 그렇게 빠지는 걸 보고 이 십몇 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각이 잠시 나더라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랬을 것 같고 그런 영향으로 주식이 월요일 날 크게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점도표가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나 시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롬 파월이 어느 정도 밝히면서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 이걸 반영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이제 다음 산업 리포트에 저희가 적는 것도 귀 기울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산업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전기차부터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전기차의 리서치를 맡고 있는 이제 오은경 사원님이 전기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에서 최근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침투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침투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키워드를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라고 잡았는데요. 네, 매달 판매량을 집계된 기사를 다 모아서 보고 있어요. 근데 7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증가한 50만 696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판매 비중의 7.7%를 차지해서 글로벌 침투율 또한 6.3%를 기록했는데요. 침투율 상승은 유럽이나 중국의 일부 국가들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연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적인 국면을 찾아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의해서도 이제 미국 시장 성장판의 여지가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침투율이 사실 5%라는 그런 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5%를 캐즘이라고 보고 그걸 넘었으면 이제 성장기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6.3%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네. 점점 더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네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4.5%로 되게 저조한데 네. 최근에 또 바이든 정부에서 하원에서지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법안이 또 발의가 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전기차가 좋은 게 자동차가 잘 팔려서 같이 전기차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은 조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보였어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이 있었기 때문에 포드나 닛산,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주력 공장의 가동을 계속 잠정적으로 계속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장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급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속되면서 침투율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중국의 실제로 7월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은 어땠나요? 네, 이제 전기차 내수 시장이 가장 큰 중국을 살펴보자면 중국의 7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감소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3%를 성장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표적인 예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라는 게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까 아니면 전기차를 만들까 고민하던 와중에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냥 네. 혼자 뇌피셜을 한번 가져봤고요. 네, 네. 실제로 그 일각에서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오히려 네. 전기차 침투율 상승이라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전기차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표현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침투율이 낮은 미국에서 최근에 또 전기차들 상장이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좀 핫한 전기차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요? 네,
이제 IPO를 준비 중인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평가받는 기업인데요. 이제 전기차의 뉴페이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탑티어 순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다른 OEM 기업들 말고도 이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리비안은 이제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고, 이제 아마존에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공급을 위해서 이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 전기 픽업 트럭을 시장에 출시했는데요. 최초로 출시했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리님께서 다뤄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발음을 미시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대구에서 공부를 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미시간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왔습니다. 미시간이 미국 자동차의 중심지고, 저도 자동차 물류 쪽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관련된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포드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공부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포드가 자동차 쪽은 투자를 안 하면서 리비안이란 기업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2017년, 18년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한국에서는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누가 저걸 사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주차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픽업 트럭 세워놓으면 욕하는 분들 많거든요. 한 개의 반을 차지해요. 픽업 트럭은 되게 커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회사의 매니저도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연봉을 올리고 첫 번째 했던 게 픽업 트럭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픽업 트럭이란 건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되게 리비안으로서는 되게 좋은 공략이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포드에서 최근에 대표 차량인 F150을 전기차로 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약 대수나 아니면 생산 능력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걸 봐도 전기차 쪽 픽업 트럭 시장은 굉장히 유망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리비안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미국에서 리비안의 부품 공급사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뉴스인데, 사실 이 9월 달에 출시된 그 전기차가 7월 달에 원래 출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점점 출시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9월 달에 출시된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 신생업체들도 부품 쇼티지에선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좋은 기업들이 계속 IPO를 한다는 거는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큼 또 다른 쓰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은경 씨도 삼성전자가 크게 조정을 받은 걸 알고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월간 저희 잉글라에서 대표님이 다뤄주셨지만, 그 문제가 됐던 원인인 리포트, 그리고 증권사들이 왜 하향 조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라는 대만 시장 조사 기관이 있어요. 대만은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조사 기관도 굉장히 좋은 조사 기관들이 많은데요. 트렌드포스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이라는 보고서인데, PC 디램 가격이 내년부터 하락을 할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을 해요. 그렇게 돼서 지금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내년부터 하락을 할 거고, 현물 가격은 지금 3분기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C OEM들이 재고가 너무 많다, 재고 소진하는 사이클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증권사들도, 제가 모 증권사는 내년에 디램 가격이 15% 떨어질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6만에서 13만 원 하향한다, 이런 리포트를 쭉 내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요. 은경 씨는 고정 거래 가격이랑 그 다음에 현물 가격, 요거 차이점을 조금 아시나요? 아니요, 고정가랑 현물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김치는 다 드시잖아요. 보쌈을 하는 집이 있다고 쳐볼까요? 원할머니 보쌈,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원할머니 보쌈에서 김치를 만들려면 이마트 가서 김치를 안 사거든요. 그분들은 배추 농장을 가서
배추 밭 단위로 계약을 해요. 밭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은 가가지고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를 사서 김치를 해먹고 이렇잖아요. 그런 이제 밭 단위 계약을 하는 거를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해요. 그 뭐 하이퍼 스케일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뭐 핸드폰 만드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네. 대부분 고정 거래 가격을 사용하고 조금씩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업체들은 현물 가격으로 반도체를 사게 되는데 보통 현물 가격이 이제 미래의 고정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고정 가격의 하락에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 현물 가격은 미래 고정 가격을 조금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현물과 고정 가격의 차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트렌드포스에서 그런 지금 디램 가격 하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되는 리포트도 있었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WSTS에서는 트렌드포스가 리포트를 낸 지 한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기존 19.7%에서 25.1%로 상향을 시켰어요. 이게 조금 중요한 뉴스였던 게 3월 보고서에서는 19.7%로 상향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상향이라서 조금 더 의미가 깊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출이 지금 37.1% 올해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17.4%에서 18.4%로 또 성장을 상향을 시키면서 네.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은 이제 PC 업황의 높은 기조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도 이번에 뭐 컴퓨터들 계속 샀고 그 컴퓨터들 사면서 PC를 갖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PC를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PC 성장률은 역기조 효과로 인해서 조금 둔화될 게 보이지만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이 수요들은 탄탄할 것이다. 뭐 그리고 탄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디램 시장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뭐 스마트폰, 서버 이런 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80%의 의견들이 조금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스마트폰이 더 잘 나간다 못 나간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폰 13도 뭐 너무 잘 나가고 그쵸. 있고, 네. 성능만 좋아졌다고 혹평은 많은데 실제로 예매한 건수 보니까 예약 건수는 되게 늘어나고 있고 네. 삼성은 아시죠? 네. Z 플립? 그렇죠. Z 플립이 뭐 아이폰 유저들까지 이제 바꾸게 할 정도로 되게 지금 뭐 생산량도 늘리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수요 자체는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사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쵸. 개인이 알기는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은경 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칩 수요와 직결되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 확대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2021년 2분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성장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분기마다 평균 16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가동이 되었다고 해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 시설의 용량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수명이 다한 서버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서버 교체 주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서버 디램에 대해 수요가 상승될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네, 최근 인텔이나 AMD에서 새로운 CPU를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미 양산 준비가 완료된 DDR5라는 다른 세대의 제품을 준비를 하면서 네. 이런 서버 교체 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반도체를 저희 감으로 이렇게 그쵸. 감이나 시장 리서치로 이렇게 증가할 거다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그쵸.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진행 그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좀 더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쵸.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에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더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업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네. 뭐 배당을 해서 뭐 주가를 높일 생각을 하지
그걸로 투자를 하지 않을 건데 지금 실제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7월 청구액을 보면 반도체 시장 장비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장비가 많이 팔린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7월 청구액이 이제 3.8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4.5%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반도체 기업들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증권사들이 얘들이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할 거다라는 예측을,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연초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캐펙스 컨센서스가 이제 한 자릿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현재 34.2%로 점점 더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얘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기존에 이제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을 700억 달러 초반에서 700억 달러 후반으로 수정을 하고 중장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중장기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다른 기업들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투자를 집행을 했잖아요. 네. 네, 투자를 집행하면서 약 200조 정도의 금액을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사실 얘들은 메모리 반도체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R&D에 투자를 하면서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너무 무리하게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 생산 능력을 급격하게 높였다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램 쪽에서는 중장기적 R&D 투자를 해서 3단, 4단 이렇게, 요즘에는 위로 쌌잖아요, 반도체를. 메모리는 위로 쌌기 때문에 그런 이제 R&D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파운드리 쪽에 86% 정도 더 투자할 거다. 이 금액을 제가 숫자를 막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180조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금액이 거기에서 한 33% 정도 높은 금액이고, 이런 금액들의 대부분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GAA라는 그런 신개념 기술, 3나노 신개념 기술을 투자를 해서 이제 TSMC와의 미세화 공정에서 앞서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삼성전자의 투자는 TSMC가 이미 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반도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봤을 때 반도체의 수요는 좀 튼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이제 수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반도체를 얘기를 하자면 또 거기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시장이잖아요. 지난달에는 은경 씨가 이제 IaaS라고 해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SaaS에 대해서, Software as a Service, 네. Software as a Service에 대해서 다뤄주시려고 하는데, 그 최근에 SaaS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규모가 대규모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은 저번에 회차에서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형 클라우드 벤더사들의 2020년 매출 1위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형 벤더사 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의 원조가 아마존이니까 네. 아마존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 이아스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아마존이 네. 그치만 1위를 뺏겼어요. 아, 진짜요? 네, 2020년 매출 1위는 사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매출 1위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사스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8월 중순 정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진짜 무섭게 상승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비즈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피스 365에 대한 구독료를 인상하겠다. 6개월 이후 20%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인데요. 혹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어떤 건지 대리님 아시죠? 파워포인트, 엑셀, 네. 저희가 많이 다루는 것들이죠. 그쵸. 워드도 있고 네. 이제 오피스 365는 사실 독과점 패키지라는 점에서 만약에 구독료를 인상하더라도
고객 이탈 가능성이 매우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곧장 매출 증가와 마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승하자 이런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사스 기업들, 다른 사스 기업인 어도비나 세일스포스의 주가도 같이 상향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진 개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 사스를 좀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엑셀을 쓰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저희가 뭐 넷플릭스 가격 올려서 뭐 디즈니 플러스로 가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엑셀의 대체자를 딱히 생각할 수는 없네요. 네, 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그런 마진폭 개선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게 소프트웨어 이제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조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스탠포드 이제 리포트를 봤는데 네. 사람들이 가장 그런 클라우드를 쓰는데 걱정거리가 이제 네.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버 보안은 지난달에도 한번 다뤄주셨는데 이번 달에 좀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로 그 인프라 자체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대표적인 보안 기업인 카세야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 전역에 최대 2,000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영향을 받은 바가 있어요. 이는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그런 공포를 미국 전역에 상기시켜 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대해 행정명령을 하기도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서로 회의를 가지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아, 네. 그 네.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누구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중국에서 뭐 외탄한다고 뭐라 그럴 게 없는 게 뭐 네. 몇 주 전에는 뭐 삼성전자 부르고 인텔 그쵸. 부르더니 이번에는 빅테크를 또 불렀네요. 네. 계속 해주세요. 이제 막 애플의 팀쿡도 가고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냐도 가서 이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미 정부가 자기네들 스스로 이제 인프라 시설 운용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요구하고자 이 회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년간 23조 3천억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이제 현행 규모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고 이에 이어서 구글도 11조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밝히면서 정부 정책과 주요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매출과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나라든 간에 그 기업이 정부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업만 노력을 해서도 이제 잘 되는 비즈니스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부와 그리고 민간이 합작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찾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형 벤더사들의 경쟁 심화는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플랫폼의 형태로 운용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다뤘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조금 핫했던 키워드를 조금 가져가서 네.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그 키워드는 이제 뭔지는 은경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아까 ES, 사스, 파스에 이어서 라스라고 또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대리님께서 아마존의 라스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라스가 이제 클라우드 용어는 아니고요. 네. 아마존이라서 클라우드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라스가 이제 로지스틱 애저 서비스라는 제3자 분류예요. 저도 1년 반 정도 이 업종에서 일을 했었고 최근에 뭐 가장 각광받는 업종 중에 하나기도 한데 아마존이 라스 진출을 이제 본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저희가 월간 리포트가 있으니까 그 월간 리포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마존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1월에 이제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 유럽 항공 물류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아마존이 물류 이제 항공센터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8월 달에는 켄터키주에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이제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에서도 항공 허브가 생겼습니다. 4년간 1조 7천억 정도, 1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아마존이 지금 물류 허브를 73만 병 이상 가지고 있고 항공기도 1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으며 하루에 200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켄터키 물류 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물류 센터가 중요한 점이 이 물류 센터를 지음으로써 해서 아마존이 이제 제3자 물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덱스와 UPS 같이 이제 다른 물류 서비스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왜 중요한지 혹시 은경 씨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3자 분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마존의 목표가 프라임 회원들에게 2일 내에 물건을 배송하는 게 목표인데 한국은 뭐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하루 안에 다 물건을 갖다 주지만 미국은 사실 너무 커서 그거를 하루 안에 갖다 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지역에 많이 팔릴 물건들을 이제 빅데이터로 지금 예측을 해서 풀피먼트를 먼저 해놨다가 그것들을 2일 안에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항공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그거를 조금 2일 배송 시스템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거와 동시에 이런 3자 물류 서비스를 하면 어차피 물건은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 나르는데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받는 회원들의 물건을 같이 날라주면 그 운송의 효율화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 에저 서비스에 진출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아마존이 영업이익이 되게 마진이 되게 작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라스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통해서 마진 개선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핀테크에서도 되게 핫한 단어가 있었는데 BNPL은 영어로 뭔가요? 이제 Buy Now, Pay Later인데요. 네네. 그 대리님께서 이게 BNPL이 어떻게 핫 트렌드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BNPL은 이제 아까 은경 씨가 해준 대로 지금 사고 나중에 돈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신용카드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맹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고 중간에 이제 BNPL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자가 결제를 하면 그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게부터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한 달 뒤면 한 달 뒤에 받고 우리는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를 내고 가맹점도 수수료 한 2%에서 3%를 내는 그런 구조인데 BNPL 구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맹점에 물건을 사면서 월납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BNPL 사업자가 가맹점한테 돈을 먼저 주고 우리는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달 BNPL 사업자한테 돈을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이자가 없을 수도 있고 이자가 조금 붙는 경우가 있는데 BNPL 사업자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 이 가맹점들한테 신용카드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받아요. 5%에서 6%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경 씨가 지금 아이폰 13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 살 돈 없는데 신용카드는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살 수 있는 BNPL 사업자를 통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더 뭔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사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BNPL 사업자를 도입을 하면 가맹점의 그 매출이 이제 20%에서 30% 정도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가맹점들은 조금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BNPL 사업자를 도입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핫해진 이유가 그 스퀘어라는 기업과 페이팔이라는 기업 때문에 되게 핫해졌어요. 스퀘어라는 기업은 미국의 이제 디지털 전자 결제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얘들이 이제 호주에서 BNPL이 되게 핫한데 호주에 애프터페이를 인수하면서 BNPL이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존이 어펌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슈가 됐고 페이팔이 일본에 페이디를 인수를 함으로써 한 번 더 핫해졌는데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랑 지금 연계를 해서 이런 BNPL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지금 뭐 디지털 이커머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은경 씨, BNPL 이 사업을 하면 조금 좀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BNPL 사업자가 먼저 가맹점주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저신용자들이 이용할 경우에 갚지 못한다면 BNPL 사업자는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은경 씨가 정확하게 말해준 게 그게 가장 큰 좀 걱정거리긴 해요. 그래서 BNPL 사업자들이 이제 빅텍들이랑 많이 연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알리페이 이슈 때도 이제 대표님이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패턴을 보고 얘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하는데 네.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BNPL 사업자들이 이제 대출을 내주고 이제 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한도를 정해주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텍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맞아요. 근데 이런 그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이걸 파트너십으로 했잖아요. 안 그쵸. 사고. 아까 인수 안 하고 파트너십 맺었다고. 딱 봐도 이게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아마존이 파트너십을 한 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로는 아마존이 독점 규제를 조금 피해가려고 이런 파트너십으로 조금 해결을 해서 우리도 스타트업 살려줄 수 있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네. 한국에서는 근데 사실 BNPL이라는 게 모두 다 익숙하지 않고 뭐 신용카드 쓰면 되지 그거 쓰냐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 둘 다 외국에서 생활을 해봤잖아요. 은경 씨,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쉽게 못 만들어요. 네. 저도 그래도 나름 이제 중위층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체이스라는 큰 은행에서는 신용카드를 저한테도 발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맞아요. 국적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MZ 세대는 이런 BNPL이 뜨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게 뭐 이거는 1년 동안 핫했던 주제예요. 네, 메타버스를 1년 동안 핫했던 주제인데 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구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또 뭐 한 건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페이스북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 메타버스를 미래 사업으로 꼽고 투자를 해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2014년에 이제 가상현실, 즉 VR 헤드셋 스타트업 기업인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오큘러스 리프트를 인수하면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아이폰에 앱스토어가 있듯이 메타버스가 앱스토어라면 그걸 구동시킬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즉 뭐 VR 기기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페이스북은 이 오큘러스의 헤드셋을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호라이즌 워크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CEO인 마크 주크버그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6개월 동안 내부 회의를 호라이즌 워크룸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라이즌 워크룸을 사용하면 네. 그 재택하면서 되게 많이 떠돌았던 거 있잖아요. 네. 위에는 양복 입고 있고 네.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하면 이제 집에서 편하게 그 런닝이랑 속옷 차림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맞아요. 내 캐릭터는 옷 입고 있고 이런 굉장히 거죠. 편하네요. 저도 쓰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런 뉴스가 있었네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진짜로 조금 새로운 그 폼팩터로 페이스북 글래스 같은 네.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건 페이스북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 네. 이런 메타버스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산업 네. 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뒷시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네.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논문 한 50개 정도 보셨다고. 우와. 그래서 그 이제 기대되는데요. 엄청? 저희 이제 네.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3부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